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70년간 보호해왔다고 자부하던 동맹국이 단 100일 만에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다니요. 미국의 펜타곤 내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 개발한 군사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펜타곤 내부에서조차 한국의 드론 기술이 우리보다 최소 3년은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전 주한미군 사령부 소속 데이비드 김 의원의 폭로가 있기 전까지 워싱턴은 이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제임스 우드워드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우리는 인정하기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국방연구소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가진 아시아 안보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CIA 아시아 정보 분석과 소속 16년차 선임 분석관입 마이클입니다. 한국과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전문으로 다루며 주요 국가 정보 브리핑과 대통령 일일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해왔습니다.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육군정보부에서 5년간 근무한 후 CIA에 합류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날 아침 CIA 본부 8층 아시아 정보 분석과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의 무게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16년차 분석관인 제게도 복도의 긴장감은 낯설었어요. 책상 위에는 빨간색 극비 스탬프가 찍힌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최고 등급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북한, 러시아식 전면전 시뮬레이션 마무리 단계 제목만으로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3개월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술을 정교하게 복제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전선 기습 공격부터 인프라 타격, 심리전까지 철저했죠. 러시아 군사 고문단의 개입 정황도 있었어요. 동료 앤드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일지도 몰라.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리주 연설에서 한 말의 영상 링크였습니다. 우리 군인들, 한국에서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청중들은 환호했지만 제 등줄기로는 찬물이 흘렀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니요. 트럼프의 계산은 분명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고립주의 정책으로 반등시키려는 거였어요. 펜타곤의 긴급회의에 참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지하 작전실의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장성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암울했어요. 합참의장 마이클 워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죠. 대통령의 발언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스크린에는 DMZ 인근 북한군 병력이 2배로 증가했다는 위성사진이 넘어갔습니다. 한 장성이 참지 못하고 탁자를 내리쳤어요. 이런 시기에 감축은 재앙입니다. 다음 날 상원 군사위원회는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레이먼드 포터 상원의원의 발언이 회의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한국계 보좌관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한국 특파원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메모를 해댔습니다. 저는 매트 킴 국방부 아태 차관보의 표정을 흘낏 봤어요. 그의 눈에서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죠. 그러나 진짜 폭탄은 청문회 막바지에 터졌습니다.
전 주한미군 소속이었던 데이비드 김 의원이 입을 열었어요. 위원회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한국은 원하기만 한다면 100일 이내에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포터 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동북아시아에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 정보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 위기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능력, 북한의 침공 준비, 미국의 오판. 이 세 요소가 충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하니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데이비드 김 의원의 폭로 후 3일째, 워싱턴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상원 보고서 진위 확인에 착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제 친구 제임스는 특별 태스크포스에 배정되어 밤샘 작업 중이었죠.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어. 한국의 핵 능력에 관한 과거 15년치 보고서를 전부 파헤치는 중이야. CNN의 단독 보도가 나온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사무실 TV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군이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 핵기술을 개발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비밀 연구시설로 추정되는 위성사진이 나왔죠. 특파원은 한국이 표면적으로는 민간 원자력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척하면서 군사적 전환이 가능한 기술을 착실히 확보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워싱턴은 이념적 균열을 따라 빠르게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한국의 핵 개발은 NPT 위반이자 동북아 핵 확산의 도화선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어요.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안보 공약 후퇴가 동맹국을 자구책 모색으로 내몰았다며 행정부를 비판했죠. 상원 의사당 복도에서 마이클 스탠리 의원이 얼굴을 붉히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일본도, 대만도 핵무장에 나설 겁니다. 정보위원회는 곧바로 청문회를 예고했어요. 위원장 빌 카슨의 성명은 간결했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모든 관계기관의 책임자들이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환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면 한미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길 수도 있었죠. 뉴욕타임스의 로버트 매닝은 한국을 오판한 대가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한국을 보호해야 할 약자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죠. 우리의 오만함이 이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매닝의 칼럼은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일부는 매국적 주장이라 비난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CIA 동아시아 국장 앤 파커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파커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 물었어요. 우리가 정말 한국을 그렇게 오판했을까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죠. 파커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보기관으로서 이런 중대한 사실을 놓쳤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예요. 우리의 인식체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미국은 자국이 만들어 놓은 환상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영원한 보호국으로만 여겨온 인식의 틀이 무너지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특파원의 메시지였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 군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서울 특파원의 메시지를 받고 30분 후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항공모함 세척과 최신의 구축함들이 대만 해협으로 집결하고 있었죠. 같은 시간 파키스탄에서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CIA 본부는 순식간에 비상태세로 전환됐어요. 분석관들이 회의실로 쏟아져 들어왔고 위성 정보가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투사됐죠. 일본의 대응은 의외로 신속했습니다. 다나카 이치로 방위상은 미국과의 단독 군사협력 구상을 발표했어요. 일본은 한반도 정세 불안에 대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필요시 독자적 방위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배제한 새로운 안보구도 제안이었죠. 우리 부서의 일본 전문가 제니퍼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일본이 이런 카드를 꺼낸 건 한국의 핵 능력을 견제하려는 거예요. 한국 외교부의 반응은 예상보다 강경했어요. 외교부 대변인 김민주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국방의 길을 확고히 걸어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독자적 노선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외교관은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이 이토록 독립적인 목소리를 낸 적은 흔치 않았죠. 그날 오후 백악관 NSC 회의에 CIA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중간에 참모장 마이클 존슨이 갑자기 기밀 영상을 공개했어요. 방금 입수한 북한군 동향입니다. 스크린에는 북한 특수부대로 보이는 병력이 DMZ를 넘어 남쪽으로 침투하는 훈련 장면이 나왔죠. 영상은 불과 12시간 전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순식간에 고조됐어요. 국방장관 핸더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발입니다.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침착했어요.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섣부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죠. 그의 눈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CIA 국장 마이클 버넷과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버넷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들은 우리의 혼란을 시험하고 있어요. 한미 관계의 균열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다음 날 아침 CIA는 마침내 북한 전면전 준비 완료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최종 제출했습니다. 제가 주도한 분석팀의 결론은 분명했어요.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면전 준비를 마쳤으며 한미 관계 균열을 기회로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면서도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정황이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펜타곤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핸더슨 국방장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옆으로 불렀어요. 당신의 분석이 맞다면 우리는 제2의 한국 전쟁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죠. 더 큰 문제는 한국이 이번엔 우리 지시를 따를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로 평화롭게 흐르는 포토맥 강과 달리 동북아시아는 이미 화약고가 되어 있었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죠. 상원 청문회 소환장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청문회 소환장을 받은 지 이틀째, 미국 내 언론의 공세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폭스뉴스의 앵커 브라이언 윌슨은 생방송 중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한국 미사일은 사실상 일본 기술의 카피본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핵 기술 역시 독자 개발이라기보다는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의 조합이죠. 전문가들은 즉각 반박했지만 상당수 시청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이 심어졌습니다. 저는 내심 속을 끓였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인식이 한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했죠. 그러나 학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MIT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리처드 갤러웨이 교수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어요. 냉전 시대의 비확산 원칙을 고수하며 동맹국의 안보 우려를 무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 억제력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의 논문은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적어도 학계에서는 새로운 시각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시작되고 있었죠. 펜타곤의 브리핑에 참석한 날, 저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존 레이필드 공군 참모총장이 전략자산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어요.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전투기 편대를 당분간 일본 가대나 기지에 단독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 내 한국계 장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전략적 방어망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였죠. 브리핑 후 만난 한국계 공군 대령 박태우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워싱턴은 이 결정이 서울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한국 정부는 전격적으로 자체 개발한 초음속 순항미사일 시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영상은 많은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어요. CIA 내 분석팀은 밤새 영상을 분석했죠. 제 동료 마크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최소 3년은 앞서 있어. 특히 유도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 과거 10년간 한국 방산 기술의 진전을 추적해온 저로서도 이런 수준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국회가 자주 국방법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안보 위협 시 대통령에게 확장된 군사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를 사실상의 핵개발 승인법으로 해석했습니다. 백악관이 우려 표명에 나섰지만 한국 외교부 장관 김영주는 우리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죠. 상원 외교위원회 비상회의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민주당 소속 리사 천 의원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급 동맹국으로 취급해왔습니까? 그들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첨단 기술 국가입니다. 언제까지 냉전 시대의 틀로 규정할 겁니까? 회의장은 침묵에 빠졌어요.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죠. 그날 저녁 분석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수년간 믿어왔던 동아시아 안보 구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했던 한국이 있었습니다. 과거 제 보고서들을 다시 읽어보니 한국에 대한 저 자신의 편견도 분명히 존재했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 시스템적 편향의 희생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상원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월요일 아침, 워싱턴 포스트가 CIA 내부 이메일을 단독 공개했습니다. 제 상사인 앤 파커 국장이 국방부 고위 인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일본과의 단독 노선을 추구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위험합니다. 한국이 동맹에서 이탈할 경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 공개되자 백악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국방부는 서둘러 한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는 크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파커 국장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메일 유출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만 지금은 내용이 더 중요해요.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솔직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을 소외시키는 건 전략적 오판이에요. 파커는 고개를 끄덕였죠. 앞으로 며칠이 중요합니다. 청문회에서 당신의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틀 후 CNN의 인기 앵커 리처드 타워스가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군의 기술력을 직접 분석해 보겠습니다. 타워스는 전미 해군 무기 전문가와 함께 한국의 최신 무기 체계를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한국의 K2 전차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와 견줄 만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미국 제품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프로그램 말미에 타워스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 제임스 우드워드 장군이 놀라운 증언을 했어요. 한국의 군사기술은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우리와 대등하거나 앞서 있습니다. 우드워드 장군은 사령관 시절 목격한 한국군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죠.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과 드론 전투 체계는 실전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고위 장성의 이런 증언은 의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청문회 이틀 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동맹이며 우리는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죠. 이전의 주한미군 감축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측근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한국의 방산 기술 브리핑을 받고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경제적 실용주의자인 그가 한국의 기술력에 비즈니스 기회를 본 것 같다는 분석도 있었죠. 상원은 코리아 보고서 검토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추적한 500페이지 분량의 기밀 문서였어요. 저도 분석가 자격으로 참여했죠. 첫날 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니. 공화당의 존 하워드 의원은 회의 후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우리가 놓친 건 무엇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편견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을 겁니다. 한국을 영원한 제자로만 보려는 시각 말이죠. 백악관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NSC 회의에 참석한 제 동료 마이클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고위층에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의하는 논의가 시작됐어. 특히 트럼프는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이는 분명 변화의 신호였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미국은 진정으로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전략적 계산에 불과한 것일까? 저는 다가오는 청문회를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이런 질문들을 곱씹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군사정책 세미나는 학계와 정가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교수 앤드류 김이 한국형 전술핵 운용 시뮬레이션을 공개한 거예요. 저는 친구 데이비드의 초청으로 참석했죠. 시뮬레이션은 한국이 자체 개발 가능한 핵무기를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이 모델은 북한의 핵시설을 20분 이내에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국의 핵 우산 없이도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들의 세계관을 흔들었기 때문이죠. 세미나가 끝난 후 앤드류 교수와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연구를 공개하셨나요? 논란이 될 것을 아셨을 텐데요. 앤드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미국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50년대의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역량을 계속 무시한다면 우리는 소중한 동맹을 잃게 될 겁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지만 워싱턴의 인식 변화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사흘 후 한국 방산청의 비공개 브리핑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이 브리핑에는 미군 고위 장성들만 초청됐어요. 제 친구 존 메이저 대령이 참석했었죠. 귀국 후 그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AI 무기 체계는 믿기 힘들 정도로 발전되어 있었어. 특히 자율 드론 스웜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지. 존의 말에 의하면 미 장성들은 처음으로 한국을 기술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즈음 독일과 한국이 극비 무기 기술 공유 합의를 체결했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유럽 담당 분석관 사라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한국의 전차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한국은 독일의 잠수함 기술을 원했다고 해요. 이 합의는 전통적인 서방 방산 협력 구도를 벗어난 것이었죠. 펜타곤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이 방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 NATO 관계자의 한국군 사이버전 수행능력 평가서가 유출된 것도 큰 충격이었어요. 문서에는 한국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사이버 강국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방어적 사이버 능력은 일부 영역에서 미국을 능가한다는 평가였죠.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는 즉각 대응팀을 꾸렸고 저도 팀에 합류했어요. 분석 결과는 NATO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잠재적 적국으로만 주시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하는 사이 한국이 조용히 사이버 강국으로 성장해 있었던 거죠. 미 공군 정보국의 한국 독자 위성 기반 정밀 타격 가능 보고서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군사위성과 정찰위성을 통해 북한 전역에 대한 독자적 감시와 타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어요.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토마스 켈리 박사는 한국의 우주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5년에서 7년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시작됐어요. 제임스 헌터 합참의장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왔어요. 이제 그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저항이 있었죠. 특히 일본 로비와 가까운 의원들은 한국의 부상을 경계했습니다. 이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변화의 분위기가 확산되던 어느 날, 펜타곤에서 미군 내부 고위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CIA 대표로 참석했어요. 이 자리에서 한국계 장교 데이비드 박 소장의 증언이 모든 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며 그들의 발전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들은 북한의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박 소장은 한국군의 훈련 수준, 장비 현대화, 그리고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개인적 경험담이었습니다. 2023년 을지훈련 때의 일입니다. 한국군의 사이버전 부대가 미군 방어망을 완벽히 침투했죠. 우리는 그걸 행운이라고 치부했지만 이후 3번의 훈련에서도 그들은 계속 성공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참석한 장성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공군 참모총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이런 중요한 정보가 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는가? 유럽 안보 포럼에서 일어난 일도 상황을 바꾸는데 기여했어요. 브뤼셀에서 열린 포럼에 한국 대표단이 초청받아 모의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의 전술이 나토 표준보다 특정 시나리오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공격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쟁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모델이 높은 평가를 받았죠. 제 친구 마이클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홈팀이 골을 넣었을 때처럼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 한국의 위상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걸 목격했지. 이런 변화를 감지한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레이먼드 윌슨 국가안보보좌관을 필두로 한 대표단이 서울을 전격 방문했어요. 회의 내용은 극비에 붙여졌지만 백악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과의 새로운 안보 협력 체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암묵적 합의였죠. 트럼프의 실용주의적 접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부상을 막기보다는 이를 미국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 같았어요. CNN이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탐방하는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현장 리포터 제시카 리는 한국의 최신 무기 개발 현장을 보여주며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형 국경 방어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이 위협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죠. 제시카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 내 시청률 상위권을 기록했어요. 마침내 미 국무부는 한국과의 공동전략 수립 태스크포스 구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직접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앞으로 모든 전략적 결정을 공동으로 내릴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한국이 따르던 관행에서 벗어나 더 균형 잡힌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신호였죠. 저는 국무부의 발표문 작성에 자문 역할을 맡았어요. 초안과 최종본을 비교하면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도한다는 표현이 모두 협력한다로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로비와 가까운 의원들, 그리고 전통적인 동맹 구도를 선호하는 군부 인사들은 여전히 저항했어요. 제가 참석한 NSC 회의에서도 한 고위 관리가 불만을 토로했죠. 우리가 지난 70년간 구축한 질서를 몇 주 만에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시작됐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김준호 대통령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의존이 아닌 파트너로서 세계와 함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강대국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워싱턴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저는 CIA에서 이 연설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동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심각했죠. 백악관의 첫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답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저도 CIA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혼란스러웠어요. 국방부 인사들은 주로 우려를 표명했지만 국가안보보좌관 레이먼드 윌슨은 다소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봐야 합니다.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자립 선언을 둘러싸고 비공식 회의가 열렸어요.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영내 핵 확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미국 대표 사라 존슨은 전례 없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모든 국가는 자국 안보를 위한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 이는 미국의 기존 비확산 정책에서 중대한 이탈을 의미했습니다. 제 동료 마이클이 참관 후 전해준 소식이었죠. 일본의 반응은 예상대로 강경했습니다. 다나카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일 우선주의를 선언하며 한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어요. 동북아 안보는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일본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을 고립시키고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였죠. 저는 워싱턴의 일본 대사관 소식통으로부터 흥미로운 정보를 접했어요.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의 부상에 대한 극도의 위기감이 퍼지고 있어. 일부에서는 일본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 미국 내에서는 코리아 자립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랜드 연구소 보고서가 공개되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완전한 전략적 자립을 달성할 경우 예상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했어요. 놀랍게도 보고서는 부정적 전망만이 아니라 한국의 자립이 오히려 동북아시아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은 정책 서클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어요. 미 상원은 드디어 동맹 재정비 청문회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첫날 청문회에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준비한 발언을 시작하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내용은 워싱턴의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한국은 이미 특정 군사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독자적 방위 능력도 상당 부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 없이도 갈 길을 갈 것입니다. 청문회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상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러셀은 신중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야 해요.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여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다가와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발언이 헤드라인으로 보도됐습니다. 좋은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언론은 저를 현실을 무시하는 이상주의자로 비판했고,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에 위험한 발언이라고 공격했죠. 하지만 저는 제 소신을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워싱턴의 인식 변화는 더디지만 확실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상원 청문회 셋째 날, 모든 언론의 관심은 증언대에 선 로버트 킴 대령에게 쏠렸습니다. 20년간 주한미군에서 근무한 킴 대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오늘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청문회장은 숨죽였습니다. 한국은 2010년부터 독자적 핵 능력 확보를 위한 섀도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한미군 장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죠. 킴 대령의 증언은 이어졌어요. 우리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이룬 진전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특정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워싱턴은 이 정보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했습니다. 아마도 인정하기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의원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충격이 역력했죠.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킴 대령이 말한 것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진실이었으니까요. 질의응답 시간에 공화당의 존 하워드 의원이 물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정보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킴 대령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도적 편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영원히 배우는 학생으로만 보고 싶어 했죠. 그들이 선생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하워드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했군요. 킴 대령의 증언 이후 상원 군사위원회는 전례 없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전략적 오류였다고 공식 인정한 거예요. 위원장 스티븐 로저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군사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는 이제 그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이 성명은 정치권의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어요. 청문회 넷째 날, 한국형 전력 운용 모델이라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제가 작성에 참여한 이 보고서는 한국이 개발한 독자적 군사 전략과 작전 모델을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국방부 대변인 리처드 스미스는 미국이 이 모델의 일부 요소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대응 모델은 현대 전장 환경에 매우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군사 모델을 역수입한다는 발상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민주당의 제니퍼 로드 의원은 청문회에서 감정에 북받친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로드 의원은 자신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죠. 그들의 연구소에서 본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만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로드 의원의 발언은 양당 의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습니다. 워싱턴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청문회 마지막 날,
서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면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력과 군사적 역량을 인정하며 앞으로 더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여전히 미국의 우위를 전제로 했지만 톤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어요. 이는 그가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물론 배후에는 경제적 계산도 있었겠죠. 한국과의 마찰보다 협력이 미국에 더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외교 정책의 전환점이 될 거야.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걸 우리가 왜 몰랐을까?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워싱턴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제 동료 마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역사의 흐름을 볼 때 강대국은 항상 부상하는 새로운 세력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돼.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인식의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인 과정이었어요. 청문회 이후 2주간 미국 내 여론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갤럽의 최신 조사에서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으로 보는 미국인의 비율이 42%에서 56%로 증가했어요. 아직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상승세였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을 더 대등한 파트너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의 여론 분석팀은 이러한 변화가 청문회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교육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어요. 미국 교과서 개편 논의에서 한국의 군사기술과 경제발전 사례를 추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세기 글로벌 파워 시프트를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 한국의 사례는 중요하다고 설명했죠. 제 조카 에밀리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도 이미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특별 수업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고 해요.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MBC가 한국 다큐멘터리 숨겨진 강국을 방영한 것도 중요한 계기였어요. 이 다큐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의 기술 발전을 조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청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는 사실이었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에 호기심을 느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우리가 그동안 알던 한국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다큐 제작에 기술 자문으로 참여했어요. 방송 후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죠. CNN의 사설도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동맹의 가치를 잊고 있었다는 제목의 이 사설은 미국의 태도를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만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성장과 잠재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사설은 미국이 동맹국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는 미국 주류 언론에서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폭스뉴스의 일부 논평자들은 한국에 대한 과대평가가 오히려 위험하다고 주장했어요. 일부 의원들도 한국의 군사적 독립성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죠. 특히 일본 로비와 가까운 정치인들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론의 변화는 분명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펜타곤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전략 핵심 국가로 명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재정립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본, 호주와 함께 미국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 규정됐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력은 지역 안보의 중요한 축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죠. 이는 과거 미국이 한국을 단지 방어해야 할 대상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함께 안보를 책임지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CIA 본부에서 한국 관련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정보기관으로서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었죠. 문서를 검토하면서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은 분석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되어 있었어요. 문서 곳곳에 협력, 공유,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변화는 시작됐지만 진정한 인식의 전환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위협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리고 한국이 정말로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과정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G7회의는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기술 동맹 파트너로 초청받았어요. 단순한 옵저버가 아닌 특정 세션에서 정식 참가국 지위를 얻은 것이었죠. 미국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한국을 첨단 기술과 안보 분야의 중요한 파트너로 소개했습니다. G7 국가들은 모두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어요. 이는 분명 진전이었지만 모든 국가의 입장이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행보는 개별적으로 더 적극적이었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과의 해상 공동훈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해군력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요청은 이례적이었죠. 파리 주재 미국 대사관의 정보 분석가 제니퍼가 내부 상황을 전해주었어요. 프랑스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특히 그들의 잠수함 탐지 시스템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 프랑스의 이런 움직임은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인도 역시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섰어요. 모디 총리는 한국 무기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일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죠. 인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인도 담당 분석관 라지브와 이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공급원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한국은 정치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기술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 브라질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국제방산 전시회에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했어요. 루이스 총리는 남미 국가들의 방위산업 현대화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이버 방어 기술과 드론 체계에 관심이 높았죠. 남미 전문가 카를로스는 저에게 흥미로운 분석을 전해주었어요. 브라질의 움직임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미국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어. 나토의 움직임은 더욱 상징적이었습니다. 한국군 훈련 시범에 공식 초청장을 보낸 것은 나토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에 보낸 이런 형태의 초청이었어요.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한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대응 능력은 나토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나토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어요. 일부 회원국들은 한국과의 밀접한 관계가 중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죠.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특정 국가의 핵 야망을 부추기는 행위는 지역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했어요. 러시아도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죠. 그러나 두 국가 모두 한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미국과 서방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도 한국의 위상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신호였어요. 펜타곤에서는 한국과의 새로운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저도 패널로 참여했어요. 토론 중에 매튜 윌슨 장군이 인상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게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은 특정 분야에서 우리와 대등하거나 앞서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자세입니다. 그의 발언은 군부 내에서도 점차 현실을 직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도전은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 행위를 이어갔고 중국은 한국의 위상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국내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강력했죠. 그러나 큰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국가가 아닌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미 의회는 마침내 코리안 프리 트레이드 앤 시큐리티 액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과의 무역 및 안보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국 간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조항이 핵심이었죠. 표결 결과는 상원에서 78대 22, 하원에서는 342대 93으로 통과됐습니다. 강력한 초당적 지지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반대표가 있었어요.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담화문을 통해 입장 변화를 선언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조력국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이다. 담화문은 미국이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온 것에 대한 인정과 함께 앞으로 동아시아 안보 결정에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를 미국이 지원한다는 문구였어요. 이는 한국의 군사적 독립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의미였죠. 미군은 일부 전력을 한국 기술 기반으로 현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프로젝트 K라는 이름의 이 계획은 한국의 드론 기술과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미군에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제 친구 제임스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죠. 한국의 드론 스웜 기술은 정말 놀라워. 우리가 개발하려던 것보다 최소 2년은 앞서 있어. 미군이 외국 기술을 이렇게 대규모로 도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미국 기술 우선 정책을 고수하려는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새로운 한미 동맹의 시작을 선언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보다 훨씬 존중하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잠재력을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균형 잡힌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김준호 대통령도
한국은 이제 세계 평화에 더 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답했어요. 회담 후 체결된 신동맹 협정은 두 나라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CNN 스튜디오에서 해설자로 지켜보았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선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동맹 강화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한국이 보호받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강국으로 변화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저의 발언은 다음 날 여러 언론에 인용됐습니다. 16년 동안 CIA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나 모든 도전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위협적이었고 중국은 한국의 위상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국내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었죠. 특히 일본 로비와 전통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워싱턴의 한 저녁, 제 멘토였던 윌리엄 박사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외교 정책에 관여해온 원로였어요. 오늘의 변화는 역사의 필연이었네. 강대국은 항상 새로운 세력의 부상을 늦게 인정하지. 영국이 미국의 부상을 인정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가. 윌리엄의 말은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야.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통제하려 들 것인가? 그날 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의 인식도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보고서를 집필하고 브리핑을 준비하고 청문회에서 증언하면서 이 변화의 작은 일부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고 그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서울의 야경은 그날 밤 특별히 빛났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듯 한강 위로 불빛이 반짝였죠. 조용했던 그 나라는 결국 세계의 판을 바꾸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나라가 마침내 진정한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동맹,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죠.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